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5.2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늘자 논평과 기사 중 몇 단어만 바꿔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상황과 엮어서 말이죠. 시작하겠습니다. 12척의 배로는 130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싸운다면 왜군과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막강한 국력 또 군사력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큰 나라, 즉 명나라의 질린 제독이 일본에게 퇴로를 열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감정을 앞세워 큰 나라의 전략적 판단, 여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우리만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동네 축구하듯이 전쟁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있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모험에 가까운 해전을 무엇라 평가했을까요? 지금 말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추앙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행동으로 몰아갔을까요? 물론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정과 이념을 앞세울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최근에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해 신중한 것과 겁 많은 것과 이적 행위하는 것쯤은 구분할 안목이 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 곁에는 12척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던졌던, 애국심 투철했던 의병, 승병, 관군, 행주치마로 돌 나르던 어머니,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데 오늘은 왠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청취율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정말 자부심이 넘치는 KBS 1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또 긍지가 넘치는지요. FM 102.5MHz, 네, 경상북도 울릉군, 네, 독도에서 방송하고 있는 FM 102.5로 독도에서 들을 수 있는 방송 KBS 1라디오. 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지난 금요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결정하면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따른 경제 전쟁이 이제 전면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 침략 대응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는 방사능.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 실제로 방사능이 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 구역 확대 검토를 주장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방송 내용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주변에 어떤 여행을 자제를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그 여행 자제는 네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도쿄까지 포함돼서? 예, 그래서 예. 실제로 그게 지금 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네. 그래서 전역을 놓고 이 여행 금지 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예. 찍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내년에 이제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동경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요. 예. 동경도 그렇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논란이지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사케 오찬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는 주말 내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지금 그런 거 갖고 싸울 때인가? 진짜 정치권이 반성할 일이기에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죽고 살고가 문제고 국가적으로 미일 중러의 북한까지 오면 초과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황을 구상유취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 즉 말이나 하는 짓이 유치하다 이런 뜻이죠. 박지원 의원의 말입니다. 저는 좀 구상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목포는요. 생선이 많은 곳이라 전부 일본 식당입니다. 횟집이 많으니까요. 횟집이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서울에도 전부 횟집이 다 일본 식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또 물론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처럼 술 냄새를 풍기고 허둥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청주 반주로 한 잔 먹은 것을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예요. 국민은 죽고 살고가 문제고 예. 국가 전체가 참 오면차가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주 어려운 때인데 그 식당 일본 식당을 간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주 반주 논란에 불을 지핀 자유한국당인데요.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이해찬 대표 사케 논란에 한마디 말을 보탰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일식집 간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치졸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사케를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 이중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국은 이해찬 대표의 일식집 방문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니다. 제발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성일종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일식집 간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치졸한 생각이지요. 뭐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고 이럴 땐 국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풀기가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 사케를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 이중성에 대한 문제지요. 불매운동을 하고 거기에 기름 붓고 국민 감정에 많은 예?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사케를 마셨다고 한다면 그건 이중성에 대한 비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김용민 라이브.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자리인 소녀상 앞엔 680여 개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15,0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 도쿄 도심에서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폭주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과의 연대를 외쳤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일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부 경제 관료들은 어리둥절한 분위기입니다. 시나리오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예상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신문을 보고한 것이다. 일본의 판단 오류를 만들어낸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신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선거에 이용도 하겠다는 정략적 목표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을 괴롭히는 방법은 역시 경제를 괴롭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거죠. 제2의 IMF 얘기도 했다. 먼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은 세운 거죠. 일본 회의든 자민당 내부의 일부 국회의원이든 아베와 일부 경제 관료가. 다만 이제 기대 효과는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실제로 예상대로 안 돌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댓글을 달거나 또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올렸던 분들이 일본의 판단에 오류를 만들어냈다는 큰 기여를 한 거죠.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고요. 이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히려 대일본에 대한 일관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보수 세력까지 규합이 되고 단합이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심 일본이 대단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읽었던 조선일보하고는 다르지? 예. 이거 뭐야? 기다려 보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보복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심재훈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장이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금융자산을 통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통해서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일본도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각종 그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부분 이야기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파만파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일본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인 제공자로 큰 비탄을 받을 수도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아시안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전선을 확대한 데는 일본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은 우리는 발랄하게 함께 이겨나가야 되겠죠? 파이트의 파이트입니다.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오즈의 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꿈을 타고 무지개를 건너 햇빛에 쌓인 마녀조차 얻지 못한 신비의 힘으로
won't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When you were younger and you thought all things were possible. Of course, when I was younger, I was naive. Now I'm older. Why do you feel that way? Whenever you do, make a wish for your dreams to come true. Please make my dreams come true. Yes, way to go! 알지 못하는 피터팬 앤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Oh, I need taste of enjoyment 저 구름 위로 동화의 나라 닫힌 선문을 열면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2509번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제2의 외란이 발발한 이때 가장 명석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의병장인 용민 형님께서 휴가를 가시다니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을 텐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휴가는 즐겁게 다녀오셨는지요? 참 휴가 간 흔적을 전혀 안 남기기 위해서 녹음할 때 아주 정교하게 마치 생방송인 것처럼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국무회의 발언을 하면서 제가 녹음한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이고 참 아베 총리에게 아주 그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휴가를 즐기고 왔습니다. 예, 자 장정임님 기다렸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74386645번 쓰시는 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고종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재호님 축하드립니다. 전 사무실에서 콩으로 이어폰 끼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강원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KBS 1라디오를 들었는데 역시 콩이 대세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들리는지 숨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예, 정말 콩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현경님, 김용민 DJ 축하드립니다.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언제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저를 또 많이 일깨워 주고 계세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 분위기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10월에도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예,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0월에 청취율 조사도 잊지 말아주시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929번 쓰시는 분 핫소리 시작할 때 강아지 헐떡 있는 소리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좋은데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버전으로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자 조알림 김엄마 녹음 티났어요. 그랬나요? 이거 업계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같은데 웬만하면은 티 안 나게 했는데 말이죠. 예, JYP님 김수민 씨 축하 케이크라도 사러 가셨나요? 예, 김수민 씨는 뭐 이렇게 썩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겁니다. 예, 제가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쉬다 왔고요. 또 좋은 소식 안고 오게 돼서 얼마나 또 보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박경은 씨. 네, 고속도로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오산 부근이고요. 승용차 추돌 사고는 막 처리가 됐지만 여파 때문에 일대 정체입니다. 유로 판교 부근과 달래내서 반포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마성터널 부근, 또 신갈 부근, 동선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북선에서 동군포, 군자에서 월곶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산요금소에서 남춘천 부근과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군산 부근 작업 때문에 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서해대교 부근과 화성휴게소 부근, 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대동요금소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1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절대 지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용용 민민 석석 트리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근데 석석 머리에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바가지를 쓰고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키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키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마무시한 바가지 요금에 휴가를 망쳤다. 네, 제가 지금 막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해안 피서지를 찾은 한 관광객은 4인 가족으로 숙소를 예약해서 1박에 25만 원을 결제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아이들 1인당 2만 원씩 4만 원 추가, 그리고 바비큐 가격 1인당 8만 원 추가, 결국 하룻밤에 자는데 무려 41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머리에 쓴 바가지 하나 깨주시죠. 네. 바스락박 이렇게 제가 내는 거군요. 바스락박. 네. 그리고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대게가 한 마리에 9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9만 원. 되게 비싼 대게군요. 예. 이번에도 바가지를 깨보겠습니다. 빡. 네, 2019년 대한민국 검찰 개혁과 더불어 피서철 바가지 요금 개혁도 절실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휴가지에서의 나쁜 기억들 이젠 안 될 말입니다. 네, 절대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라고 생각하고요. 바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박 하나 더 깨보겠습니다. 빠밥. 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나는 네가 지난 휴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녹음한 티를 안 내자면 금요일이 참 길었습니다.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래 녹음한 게 다 티가 나가지고 또 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우리 낭보가 또 날아들었습니다. 뭡니까? 청취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이쯤 되면은 이제 김수민 오창석 씨한테 출연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전형적인. 만 원씩만 상징적으로. 네. 만 원씩만. 그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용민 MC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덕입니다. 두 분 덕에 저희가 또 이렇게 정치율이 많이 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또 뭐 지난번에 타다인가? 그거 이용하다가 실제로 금요일에 제가 4시쯤에 이제 타다라는 걸 탔는데 기사님이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혹시 여의도로 지금 가고 계신 거냐? 오늘 김용민 라이브 녹음한 건 줄 모르고 그날은 이제 방송을 하러 가시는 줄 알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구나라는 거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오창석 씨 목소리 듣지도 않고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네네. 그 타다라는 서비스는 타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뜹니다. 그래요. 오창석이라는 이름이 떠서 설마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뭐 간증 하나 하셔야지 뭐. 간증 어떤 간증? 지나가다가 뭐 아는 척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방송 중에 제 지인이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걸 듣고 기사 아저씨가 빵 터지셨다고. 자기가 탔던 택시의 소감을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어디 성대모사에서 빵 터졌냐 물으니까 제 지인이 누구 성대모사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메시지 창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그 무게만큼 또 저희가 책임감 있게 방송을 해야 되겠죠. 바가지 얘기는 뒤에 나오나요?
휴가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거 짧게 그 좀 얘기하고 가죠. 네. 지난 주말까지 휴가였는데 지난 주 중에 제가 동해안을 갔습니다. 네. 네. 동해안을 갔는데 입구에서 일단 입장료 비슷한 주차비 5,000원 받고 예.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왜 그늘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모래 사장에. 네네. 그 4만 원. 아. 그 튜브. 뭐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면 그건 10,000원도 안 돼요. 네. 가격이. 근데 빌려주는데 10,000원.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예. 많이 놀라셨습니까? 네. 저희도 아까 전에 정치로 올라갔다고 네. 홍보비 내라고 했던 김용민 MC의 바가지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랑 바가지가 김수민 변호사가 눈이 마주쳤는데 네. 저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김용민 씨한테 맞는 튜브가 있었냐? 저는 그런 걸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제 팔에는 들어갑니다. 팔엔 들어가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이걸 왜 고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바가지 한번 쓰면은 두 번 네. 다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런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러면 또 이 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네.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지역에 뭐 이런저런 단체들이 그 이제 지역 주민인 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 지방의원 하신 우리 김수민 전 의원께서 네. 분석을 해주신다면 뭐 두 가지 사례가 다 있겠죠.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대구에 네.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갔었는데 평상비를 받더라고요. 평상비. 그렇죠. 그러니까 계곡 근처에 평상을. 근데 사실 이게 법 다 위반입니다. 계곡에 그렇게 평상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이고요. 계곡 자체가 이미 그 공공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을 펴놓는 것도 위반이고 예. 평상에서 어떤 돈을 받고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 네. 그냥 암암리에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삼겹살을 1인분에 25,000원을 주고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 백숙 하나에 8만 원 이러고 뭐 네, 8만 원도 싼 거래요. 네, 굉장히 분노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글쎄 거기 대다수의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아마 여름 한철이다 생각하고 그냥 눈 질끔 갖고 가는 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애청자분들 중에는 튜브 빌려서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튜브에 바람 넣어도 10,000원을 받는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요. 사리분별님. 피서철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3월 강원도 동해안 한 도시의 아들 면회로 이제 펜션 1박하고 대게 먹었는데 50만 원 넘게 썼어요. 그 대게에다가 금을 뿌렸나? 50만 원씩 나올 이유가 있나 그게? 이게 아마 아들 면회라는 거는 군인인 것 같은데 네네네. 아마 그 근처에는 아마 또 폭리를 취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방송의 소재가 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예, 지자체가 좀 책임감을 갖고 뭐 이런 바가지 상술 이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지울 길이 없고 이거 어떨까요? 구경해수욕장. 구경해수욕장. 네. 구경평상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민간이랑 혼재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나은 말. 하나만 나은 말을 합니까? 그럼 구경 해수욕장을 하는데 네. 구경만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경도 있고 뭐 구경을 민영도 있다. 함으로써 이제 네. 민간 해수욕장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네네. 그 가격을 절감하는, 아. 인하하는 그런 효과를 네.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네. 예.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실현돼가지고 잘 안 되면 책임을 제가 질 건 김수민 씨한테 아니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겼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이 시청률, 정치율이 올라가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같으면 좋을 텐데요. 예. 오늘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래요?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코스피가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946.98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충격은 더 컸습니다. 7.4% 넘게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주의보, 주의경보라고 할 수 있죠.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지만 내림세를 막지는 못했고요. 사이드카도 2016년 6월 이후로 3년 1개월 만에 처음 발동이 돼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그 한국을 배제한 것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에서 다음 우리에 대한 도발 카드로 금융 제재 뭐 한국에다 심어놓은 돈을 빼간다든지 뭐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 네. 예. 그래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나타나는 투매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을 선언했어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비해서 기술 난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도 경제력 또는 기술력에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먼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생산은 2001년 240조 원에서 2017년 786조 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네. 수출 규모 역시 646억 달러에서 지난해 3,409억 달러 역시 909억 달러로 약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역시 기술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제품 위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은 일본 품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6대 분야에 10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성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자 공장을 만약에 증설할 경우에는 공정 안전 심사 검사 등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했고 또한 이번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에서 2,732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조기 기술 확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7년간 약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혹시나 M&A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인수금융 2조 5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또는 벤처기업이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사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 구조를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걸 생산했을 때 대기업이 채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주님 문자 보내셨는데 개발하면 뭐합니까? 대기업이 써주나요?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적절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 분야의 국산화가 성공한다 해도 실제 납품은 어려울 수 있다. 대기업의 국산 외면. 이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벤처기업협회와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소재 분야의 독립은 3, 4년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걸 구매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할 때도 이미 5-9에 해당하는 에칭가스를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국내 회사에서 채택해 주지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회사들이 미국의 법인을 두고 국내로 우회 납품하는 방법까지 생각할 정도로 국내의 활로를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술의 투자가 또 많아지고 그리고 품질이 확정이 된다라면 국내 대기업에서도 채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될 것이고 또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대통령이 소개할 정도면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것들 기술이 개발이 된다라면은 해외에도 생산의 다변화 또는 수출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7001번 쓰시는 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강대국한테 노라고 말한 것이 자랑스럽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 6621번 쓰시는 분 군 장교 출신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라도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 여당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그런 법안들도 발의 얘기가 나오고 환경 규제 완화 얘기도 나오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 환경,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환 위기 이후 최고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외환 위기의 극복 의지는 되살리되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한편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양국의 안보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면서 강경론을 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일본이 또 도발을 하고 있고 뭐 또 나라 안팎에서 뭐 사실 뭔가 그 우리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밝은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려우니 이럴 때 기업을 옥죄는 노동, 환경, 안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힘들지 않게 해주자. 말하자면 규제를 많이 풀어주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정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상범님, 평상 가격 상한제 시행하면 됩니다. 평상, 계곡의 평상, 가격 상한제, 이거를 시행하면은 위원지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 5,000원으로 상한제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구경제, 평상 구경화, 평상 구경화. 네, 어때요? 평상 설치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저희 계곡의 규제 프리존. 제가 그걸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평상이 불법이었군요. 네. 그건 몰랐어요, 제가. 구경이면은 뭐 그래도 불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법을 바꿔야겠죠. 계곡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계곡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저 택시 기사님께서 왜 그 타다 탄다고 자랑하느냐. 섭섭하다. 그런 문자를 또 보내셨어요. 오늘 가는 길에 택시 타고 가세요. 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택시 기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택시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네. 제 성대모사에 빵 터지신 택시 기사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자로젠 듯한 중립.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씨 집에 갈 때 우버 타고 가세요. 우버 아니야. 나는 우버 없고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우상호 의원이 일본의 보복 대안을 못 내놓는 한국당 차기 집권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네, 오늘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국내 문제로는 정쟁을 해도 국가적으로는 대립할 때는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서두를 얘기를 하면서 대안 중심의 제안을 해야지 자꾸 트집 잡기식으로 이야기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과 어떻게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향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려면 혼자 가십시오 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전날 손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 의원이 손학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 쪽으로 압박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다른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왜곡하면서 한국당과 연대통합의 연결고리로 우리를 언급하는 것은 꼼수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최고위원 중 9명 중에서 당권파 4명이 있는데요. 현재 또 혁신위원회에서는 청문회 형식으로 검증을 또 시도하고 있는데 이 당권파 4명 최고위원은 이 공개 검증은 손 대표를 몰아내려는
이래 불과하다면서 보이콧을 또 밝히고 있어서 혁신위원회의 어떤 노력도 통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니 이러면 도대체 차기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 어느 쪽이든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당의 전열을 추스르고 진짜 혁신에 나서도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당에서 이렇게 분당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상대방이 어느 당으로 갈 거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도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그런 정당의 모습입니다. 다른 당으로 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어떻습니까? 민주평화당은 오늘 정동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또 맞이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네. 몇 가지 뭐 보관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바른미래당 개혁그룹 정의당,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정의당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 밖에도 몇몇 군소정당을 더 포함했는데 정동영 대표가 그리는 평화당이 무엇인가 혹시 더 진보적인 그런 정당을 바라는 것인가 뭐 그런 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정동영 대표에게 맞서고 있는 비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정치 모임 이쪽에서는 그다지 아직 정동영 대표하고 화합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회동을 갖고 어떻게든 논의를 해본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의 모습도 바른미래당하고 썩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답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민해 한수 갈까요?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면서 또 국내에서는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시민 안전과 노동권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가?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전 이만수 전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좋은 포수는 아무리 거친 태클이 들어와도 홈을 내주지 않는다. 아, 그래요. 역시 최고의 포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만수 포수.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 김수빈, 오창석 두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저희가 얼마 전에 최재성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기도 했는데요. 위원회 내에서 각 분과별 위원들이 선정돼서 오늘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일본 측의 제2의 경제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경제 분과의 대응책이 주목됩니다. 경제 분과 소속인 금융 분야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각 분과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위촉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 분과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최근까지 기재부 차관을 했던 김용진 전 차관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향자, 잘 아시죠? 삼성전자. 를 이룬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문가. 네. 양향자 전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도 복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사 사장도 거치셨고 수축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우리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홍성국 사장님도 이번에 새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치권 밖에 있던 경제 전문가들도 이 논의기구에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던가요? 네, 뭐 저희랑 인식이 비슷한데요. 네. 일본의 그 반도체 핵심 세 가지 부품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며칠 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까지 배제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자해 행위로 생각된다. 네. 근데 이러한 규제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지만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리라고 뭐 피치라는 시정평가사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어떤 그 군국주의의 부활 또는 동아시아 시대에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그런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도 함께 갖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지수가 6% 이상 떨어져서 3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드카가 3년 만에 발동된 건 아니고요. 한 1년 8개월 전에도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는 상승장에서 발동됐습니다.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죠. 지금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 상황이 사실은 그 한일 무역 보복,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영향일까? 아마 그것도 일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늘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 다른 아시아 지수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의 지난 주말에 미국이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이 돼서 이러한 시장 불안 상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일시적일까 아니면 장기화될 거라는 판단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빨리 이런 경제 도발과 경제 침략 행위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길게 봐서는 자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일본 내의 지성인들도 있고 이제 많은 일본 내의 언론인들도 그런 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기는 통과됐지만 8월 28일 날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원상복귀 조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본의 경제 도발, 1차 도발, 2차 도발 이렇게 부릅니다. 1차 도발은 불화수소 등 재료, 부품의 공급을 규제하겠다. 이게 제1의 경제 도발로 풀이되고 있고 이번에 또 화이트 리스트 국가 배제 이게 또 2차 경제 도발로 간주됩니다. 3차 도발은 금융 분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긴급 업계 자담회도 개최를 했고 저희 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그러한 시나리오를 짠다고 치더라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은행권이 있고 증권계가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저축은행계와 대부업계의 관계자를 모시고 자담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은 물론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한 3-40%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00% 한국에서 운용한 자금을 갖고 한국 고객에게 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설립할 때 자본금은 일본계가 있었지만 실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돈은 100% 한국에서 조달한 돈입니다. 그리고 대부업계는 한 4% 밑에 3점 몇 프로로 기억하는데요. 그 돈만 일본계 자금이고 역시 대부업계도 모두 다 한국계 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우리 국내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고 설령 이런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자본금을 빼가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자본금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을 감소시키면 다른 사람이 대주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 대주주 적격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런 어떤 행정 처리, 행정 조치상에 있어서 저희 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있지도 않는 사실을 과대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제2의 신친일 행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 사이드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은행권에서도 일본 자금을 갖고 대출한 데가 있는데요. 98%가 다 국내 대기업입니다. 얼마든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에서 만기 연장을 안 해주거나 돈을 상환 요구가 있을 때도 그 대기업의 신용도를 갖고 국내 다른 은행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영국 해외 어느 은행으로부터도 채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이라는 것은 대체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본의 돈만 아니라 달러도 있고 위엔화도 있고 저희 원화도 있고 뭐 유로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커왔고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도가 일본 은행의 신용도보다 높습니다. 글로벌로 본다면요. 네네. 얼마든지 우리 일본 은행에서 국내 자금을 상환을 촉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때 국내 은행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설령 국내 은행에 자금 여력이 없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사이드에 있어서의 일본의 욕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융 사이드만큼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물론 저희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촘촘하게 혹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당에서 정부 사이드에서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또 업계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점검을 한 결과는 금융 쪽에서의 금융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서 제2의 외환 위기가 온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건 억측이다.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도발 말고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할 수 있는 그 카드 한번 다 짚어본다면. 글쎄 이제 뭐 반도체 부품 3가지 규제를 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고요. 금융은 아마 과거 우리나라가 IMF로 아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어떤 금융 사이드를 공격을 하면 한국이 위기가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고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른 방면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경제 규모가 GDP만 하더라도 세계 12위입니다. 저희가요. 수출은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0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면서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7개인데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 고통을 잘 감내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호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경제분과위원인 김병욱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오겠습니다.